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4, 50분 정도 가다 보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 양평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도심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연의 청정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만큼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의 별장 혹은 고급 리조트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사건은 그 양평에서 벌어진 한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아침 7시 경기도 양평 서종면 고급주택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A씨는 이웃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어두웠고 어딘가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는데 사실 전날 오후 5시쯤 남편 68세 윤 씨가 면사무소에서 열린 색소폰 수업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상함을 느낀 아내는 밤사이 남편을 찾아 헤맸고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대문을 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내는 덜썩 주저앉고 말았죠. 현관 계단 옆에서 시작된 핏자국은 정원과 주차장을 지나 대문 옆에 나무가 심어진 풀숲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뚝뚝 떨어진 피를 따라가자 남편 윤 씨가 나무 아래 조경수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도 전신에 걸쳐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육안으로 확인된 자상만 최소 27개에 달했죠. 그러고 보니 남편의 차량도 지갑도 핸드폰까지 몽땅 사라진 상황. 60대 노부부가 은퇴 후에 평안한 삶을 즐기던 이 양평의 주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피해자 윤 씨는 현직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과거 산업은행을 거쳐서 한국증권금융에서 상무직을 지냈고요. 2002년 은퇴한 뒤 아내와 한가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었죠. 게다가 부부의 자녀 교육 또한 성공적이었습니다. 딸 윤송이 씨는 어릴 때부터 소문난 영재였어요.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거쳐서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후 그녀는 한국의 유명 IT 기업 NC소프트에서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위 김택지 씨 또한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고요. 그 유명한 게임 리니지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렇듯 딸 부부가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 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은 그들의 재력을 노린 강도살인을 의심했습니다. 자, 지난밤 저녁 7시 반, 색소폰 수업을 마친 윤 씨는 막걸리 2병을 사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 옆 정원을 지나는 순간 범인과 마주해요. 당황한 윤 씨는 가까스로 주차장으로 도망치는데요. 범인이 집요하게 그를 뒤쫓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주차장 바닥과 대문 옆 계단에 흩뿌려진 그 막대한 혈흔은 그날의 끔찍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주차장 아래쪽에서 쓰러져서 과다출혈로 사망해요. 이때 범인은 시신을 대문 옆 조경수 아래에 유기했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게 보면 잔혹한 공격에 비해 뒤처리는 다소 허술한 편이었어요. 어쨌든 이후 범인은요, 윤 씨의 차를 끌고 도주합니다. 그러다가 불과 5km 떨어진 공터에서 이 차량을 버리게 돼요. 이때 운전대와 콘솔 박스, 번호판, 트렁크 등등에서 피해자 윤 씨의 혈흔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막걸리가 담긴 비닐봉지와 또 윤 씨가 들었던 색소폰 가방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살인 직후 차를 가지고 도망가다가 5km 되는 지점에서 버렸는데 이때 뒷좌석에 있던 물건들을 트렁크로 옮기고 이제 운전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안타깝게도 블랙박스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외부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흰색 바람막이 옷에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었죠.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서종 IC까지 걸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공사장 공터에 숨겨둔 자신의 차량으로 갈아탄 뒤
사라진 게 확인됩니다. 경찰은 곧장 차량 수배령을 내렸고요. 일대 CCTV 영상 전수조사하면서 추적에 나섰죠. 그러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범인이 그 차를 숨겨둔 공터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겁니다. 한편 시신이 발견되고 11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5시 45분. 사건이 벌어진 양평에서 4-5시간 떨어진 전라도 한 터널 앞에서 불시 검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이 오는 이 차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수배된 차라고 뜨는 거예요. 차주는 41살의 남성 허 씨였죠. 경찰이 조심스럽게 어디를 갔다 오는 거냐, 또 어디를 가는 거냐 물어요. 그러자 허 씨는 순창에 있는 아버지 묘소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태연히 답했죠. 근데 당시의 경찰은요, 그 수배 차량 차 번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 몽타주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하는 건 힘들었죠. 그래서 일단 임의 동행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후 순창경찰서에 도착한 이들은 이 앞서 양평 경찰이 수집해둔 CCTV 영상을 얻어가지고 허 씨의 얼굴과 대조해요. 이 사람 맞더라고요.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하고 바로 검거에 성공했죠.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2대, 신고 있던 구두 한 켤레, 또 입고 있던 골프 바지 1벌, 티셔츠 2벌까지 모두 압수했어요. 참고로 이게 아주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량을 조사하는데 증거들이 속속 나왔어요. 차량 핸들과 열쇠, 또 차고 있던 벨트, 바지에서 피해자 윤 씨의 혈흔이 검출된 거죠. 입고 있던 티셔츠 소매 안쪽에도 미약한 혈흔이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이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가 구입한 막걸리 영수증이 버젓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증거가 나오니까 궁지에 몰린 허 씨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제가요, 부동산 문제로 양평에 갔어요. 그러다 우연히 윤 씨 집 앞을 지났거든요. 이때 운전석이 활짝 열린 채 시동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보니까 지갑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차체 충동적으로 훔친 겁니다. 차에 묻은 피는 그냥 모르고 만졌다가 여기저기 그냥 찍힌 거고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지금 수많은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는데 사실상 그의 진술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는데 끝내 허 씨는 경찰이 원하는 자백을 내뱉진 않았죠. 자, 정리해보면 그래, 내가 차와 돈, 지갑 훔쳤지만 살인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경찰의 몫이 되겠죠. CCTV 모두 분석하고 또 허 씨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면서 끈질긴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자, 알고 보니 허 씨, 버젓한 직업이 있던 사람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서울 강남의 부동산 회사에서 토지 개발과 분양을 담당했어요. 근데 이게 수입이 불규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기 일쑤였고요. 결국 2013년 4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어머니 명의 카드로 1,900만 원 추가 대출해요. 더불어 자기 명의로 4,400만 원 사채를 끌어다 씁니다. 아니, 빚이 많으니까 이자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렇게 매달 30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서 어디다 썼냐 이걸 보니까 이게 좀 황당해요. 탕진한 돈을 대부분 온라인 게임에 썼더라고요. 특히나 그는 리니지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그 아이템 가지고 막 부유한 척 떵떵거렸던 거죠. 하지만 그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사채업자에게서 독촉 압박이 들어와요. 이튿날 은행에서도 상환 독촉이 오더니 수일 안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택과 직장까지 찾아가겠다고 통보했죠. 이렇게 압박이 심해지니까 허 씨는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합니다. 친구한테 120만 원 빌려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사우나를 전전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가족들이 가출 신고까지 하게 되는데
겨우겨우 형과 연락이 닿았을 때 허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 내일이면 내가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허황된 말만 하는 거예요. 결국 해결에 나선 건 어머니였어요. 들어둔 암 보험을 해약해서 800만 원을 마련했고요. 이것저것 주변에서 돈을 빌렸죠. 이렇게 그의 가족들이 희생을 하는 사이 허 씨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도 한탕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판교와 양평 고급 빌라 전원주택을 물색해요. 동시에 수갑, 가스총 같은 범행 관련 검색어를 지속적으로 조회했고요. 그는 고민 끝에 인적이 드물고 회장님들의 별장이 즐비하는 양평을 선택합니다. 특히나 노후를 보내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삼게 되죠. 10월 25일 오후 12시 47분 허 씨가 차를 몰고 양평 일대 되게 부자처럼 보이는 그런 고급 전원주택들을 탐색해요. 이때 그는 자신의 전 직장에서 배운 기술을 써먹거든요. 부동산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보이기 위해서 정장에 넥타이, 구두까지 갖춰 입었습니다. 오후 3시 공터에다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그러다 1시간 40분 뒤 고급 승용차를 몰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나오는 60대 남성 윤 씨를 발견합니다. 제압도 쉽고 돈도 두둑하게 뺏으리라 기대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윤 씨 집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반 윤 씨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합니다. 이때 범인 허 씨는 준비해둔 10cm짜리 칼을 품에 챙기고는 그의 뒤를 빠르게 밟았죠.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려던 그때 윤 씨를 마주해서 목과 머리, 얼굴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주차장 쪽으로 필사적으로 도주했는데 허 씨가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결국 쓰러져요. 범인은 죽어가는 윤 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이 든 지갑과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윤 씨를 대문 옆 조경수 아래로 끌고 가서 대충 숨겼죠. 이후 그의 차를 훔쳐서 마을을 떠났고요. 범행은 불과 13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후 범인은요,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해요. 윤 씨 차를 몰고 마을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공터에 있는 자기 차로 가서 흰색 바람막이, 모자,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걸어서 편의점으로 가요. 물과 밀가루를 사게 되는데 참고로 밀가루는 주로 혈흔이나 증거를 은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현장에서 그가 밀가루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부친의 묘소에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 경찰은 밀가루를 뭔가를 닦아내는 과정이 이제 번거롭다 보니 그가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고 추정합니다. 저녁 9시 허 씨는 다시 피해자의 차를 몰았고요. 서종 IC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숨겨요. 그리고 걸어서 마을로 돌아왔죠.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바꿔 탑니다. 밤 10시 그는 이제 경찰을 완전히 따돌렸다는 생각에 전라남도 순창으로 향했어요. 이 과정에서 흉기, 갈아입은 옷, 또 윤 씨의 휴대폰과 지갑은 강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치밀한 행동으로 봤을 때 계획살인이다라고 경찰은 의심했죠. 사실 수사 초기에는요, 피해자의 딸이 유명 게임 회사의 사장이고 또 사위가 리니지를 개발했다라는 점을 토대로 허 씨가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실제로 아까 그 허 씨가 막 게임 중독이었고 아이템을 사느라 빚을 졌다고 했잖아요. 그 게임이 또 리니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사 결과 허 씨는 가족관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돈 많아 보이는 노인을 표적으로 삼은 거죠. 2018년 5월 1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황당합니다. 허 씨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 강도까지는 그래 내가 한 거 맞다. 근데 살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부동산 관련해서 현장 답사를 하던 중
우연히 윤 씨의 문 열린 차량을 발견했고 절도했지만 살인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 또한 아니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검찰을 압박했고요. 실제로 흉기나 살해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은 없어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도주 장면이 찍힌 CCTV 그리고 여기저기서 발견된 윤 씨의 혈흔뿐이었죠. 게다가 허 씨 측은 미꾸라지같이 여러 변명을 이어갑니다. 차를 훔치면서 핸들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피가 자기 손에 묻었고 그걸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묻은 것뿐이래요. 뿐만 아니라 범행 전에 그럼 고급 빌라 왜 검색했냐 그랬더니 내가 공인중개사라 업무의 일환이다. 또 수갑과 가스총은 왜 검색했냐? 그건 내가 형사로 근무하는 지인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어서 거기한테 줄 선물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옷을 갈아입은 이유, 그 바람막이랑 모자 썼잖아요. 혈흔이 묻어서가 아니라 추워서 그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검찰이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허 씨가 아니라 제3자의 살인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잖아요. 시간상으로 볼게요.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 반쯤입니다. 그런데 허 씨가 윤 씨 차량을 훔친 건 오후 7시 41분이에요. 만약에 제3자의 범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윤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조경수 아래 유기하고 색소폰 가방, 막걸리 다 트렁크에 옮겨놨어요. 그런 와중에 기막히게 우연히 허 씨가 그 사이에 딱 등장을 해서 범인이 너무 놀라서 몸을 숨기는 사이 차를 훔쳤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10분 만에 다 벌어졌다? 이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인근에 다 CCTV 확인했어요. 근데 허 씨 외에 수상한 인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허 씨가 이제 주장한 혈흔이 묻은 과정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허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핸들에 피가 있긴 했지만 내가 처음에 만졌을 때는 그 피가 있는 감촉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랬다는 건 피가 소량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혈흔은 윤 씨와 허 씨의 차량 둘 다 차 열쇠, 영수증에서도 검출됩니다. 특히 허 씨가 갈아입은 옷에서도 다 나와요. 이 정도로 여러 곳에서 피가 찍혀 묻어 있었을 거라면 사실 소량의 피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피는 네가 살해했을 때 직접적으로 튄 거라고 해야 말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여기서 허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따져볼까요? 사건 다음 날인 10월 26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요. 오늘의 사건, 사고, 살인사건, 살인 이런 걸 66회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수사에 화살이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살인을 검색했다는 건 윤 씨가 죽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추가로 앞서 수갑, 가스총을 형사, 여자친구 주려고 했다는데 그 두 사람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상상인물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하나하나 밝혀지니까 정말 제가 더 속이 시원하네요.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거기에 더해 지금까지 허 씨가 변명만 하고 있고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괘씸죄까지 더해지는데요. 추가로 유족들에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허 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2018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결했고요. 2019년 2월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하면서 범인 최 씨에게는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죠. 이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죄책감이 전혀 없는 모습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사실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도요. 이게 워낙 유명 기업 총수의 가족이 피해자다라는 사실 때문에 혹시 범인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유명세 외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좀 기이한 점이 있어요.
허 씨의 범행은 철저하게 계획된 부분과 동시에 너무도 허술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도주 과정은 치밀했지만 시신을 유기한 건 거의 그냥 대충 숨겨뒀다라고 볼 정도로 허술했거든요. 범행 전에 휴대폰 위치 추적 방법 이런 걸 검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정작 휴대폰은 끄지 않았죠. 현장 주변 CCTV에 여러 차례 모습이 찍힌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고요. 철저했다면 찍히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허 씨는 정작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진실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억울함만 주장하고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허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탐욕으로 인해 유족들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아야 했고요. 허 씨가 이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 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3월 16일 오후 5시 지구대에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부모님이 실종됐어요. 한 달 전에 함께 일본 여행 가신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종된 시점이 벌써 한 달 전이라는 아들의 신고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선 이 부부에게는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나서도 사실 부부가 둘째 아들 이 씨에게는 간간히 연락을 취했다고 해요. 근데 전화가 아닌 카톡으로요. 그래서 아들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몇 번이고 직접 통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여기에 지금 내가 전화를 못 받는다, 다른 데 있다 하면서 전화를 핑계를 대고 받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흘렀고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아들이 결국 경기도 안양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죠. 띠띠띠띠 아무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제야 아들이 깨달아요. 이거 비번 바뀌었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본가의 집 비밀번호 바꾸고 이걸 아들한테까지 얘기를 안 해줄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수상해요. 그래서 아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곧이어 119 구조대가 이 실종 부부의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문 강제로 개방했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첫눈에 특별한 흔적을 찾진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잘 정돈돼 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집안 곳곳을 수색한 결과 이 집 작은 방의 붙박이장 안에서 참혹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여러 겹의 이불로 말려있는 어머니 A씨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시신이 손과 발을 포함해서 온 몸이 나일론 끈으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또 눈과 입 역시 청테이프로 감겨 있었고요. 게다가 얼굴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고 또 피해자 양손에는 수갑까지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 시신은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우열도 발견이 되었는데 다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머니 A씨의 하반신에 상처가 보였는데 허벅지와 다리에 칼로 찔려있는 자창이 유독 많은 겁니다. 아니 특히나 발목에 있는 아킬레스건까지 손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이었죠. 왜 그러냐면요. 보통 아킬레스건 손상은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 있지? 이건 일부러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즉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거의 고문에 가까운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됐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기보다 원한 관계에 있는 면식범에 의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자택에서 이렇게 어머니 시신을 찾았지만 아직 아버지의 행적은 오리무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변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지속하던 도중 경찰이 둘째 아들 이 씨에게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죠. 이 씨의 형, 그러니까 부부의 첫째 아들의 정체였는데요.
그는 바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였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들여서 유명세를 떨쳤다가 알고 보니까 200억 가까운 투자 사기를 친 혐의가 발각됐죠. 그 혐의 인정돼서 실제로 사건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요. 그렇다면 경찰은 이 사건이 왠지 금전 문제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바로 짐작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추정을 한 데는 또 정황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씨의 부모님이 실종된 시기에 어머니가 5억 원가량 되는 큰 돈을 건네받은 게 확인된 거예요. 이게 아들 이희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제 차량을 처분해서 그 돈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이제 넘기면서 어머니가 받게 된 돈이었죠. 어머니한테 5억이 있었다는 건 범인이 이 돈을 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범인은 이 집안의 금전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일 거고요. 경찰은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식에 들어갑니다. 루미놀 혈액 반응을 했는데 거실, 안방, 화장실을 포함한 집안 곳곳에서 어머니의 혈흔이 나옵니다. 자, 그럼 범행이 벌어진 곳은 바로 이 아파트 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즉각 CCTV 입수해서 분석에 돌입했죠. 2월 25일 오후 4시쯤이었는데 이 씨의 부모가 현금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이후로 피해자들은 CCTV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쯤에서 범행을 당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밖에도 이 CCTV에서 매우 수상한 장면이 몇 개 더 나왔습니다. 같은 날 이 부모가 등장하기 몇 분 전인 3시 53분쯤이었는데 막 건장한 체구의 남성 무려 4명이 아파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3시간 정도 머무른 뒤 다시 계단을 통해서 건물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때 마지막으로 내려온 한 남성의 손에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남성 셋이 먼저 떠났고 이 남성이 홀로 남아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내려오더니 홀연히 사라졌죠. 자, 지금 문제의 남성 4명이 등장을 했는데 수사팀이 주차장 CCTV 뒤졌고 이 남성들이 타고 떠난 차량 번호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망한 어머니 A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했어요. 앞서 둘째 아들이 어머니와 계속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죠. 이건 어머니가 아니라 범인들이 어머니 핸드폰을 가지고 가짜로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중에서도 3월 8일자 아들이 받은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거든요. 위치를 추적해요. 아니 그랬더니 그게 인천공항의 로밍센터로 나옵니다. 오케이, 3월 8일 인천공항 CCTV 추적이 필요하겠죠. 경찰이 공항 CCTV 전부 확보해서 범인들 차량과 동일한 차를 또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남자가 새벽 5시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같은 날 저녁에 다시 나타나더니 차를 끌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12시간 넘게 지금 공항에 있었다는 건데 이건 계속 공항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가까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같은 날짜에 비슷한 시각, 외국에 당일로 다녀온 사람들 탑승 기록 다 뒤졌습니다. 굉장히 끈질긴 수사를 펼친 결과 한 남성이 떠올라요. 그는 1984년생의 김다운이었죠. 그날 일본에 다녀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용의자라면 왜 굳이 해외에 나갔다 왔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아들 이 씨의 눈속임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김다운의 정체였어요. 끔찍한 살인을 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전과 하나 없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3월 17일 김다운이 수원시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도중 긴급 체포됩니다. 근데 검거를 딱 해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굉장한 양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하고 수갑을 채웠는데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수상한 물건들이 있었죠.
그건 바로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인 이 씨의 아버지 차키와 또 둘째 아들의 여권이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김다운은 모든 범행을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거든요. 취재진 앞에 딱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김다운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지은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여요. 근데 또 범행의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반복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일단 경찰이 더 집중한 건 실종된 아버지, 지금 실종된 아버지 어딨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B씨라고 할게요. 수사팀이 계속 캐물었죠. 그러자 김다운은 평택에 있는 한 창고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게 돼요. 경찰이 달려가 봤더니 그 창고 안에 양문형 냉장고 안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킬레스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들 부부의 사이는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보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다리 수차례 찔리고 아킬레스 부위까지 손상될 만큼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졸림으로 사망한 거고요. 아버지의 경우는 머리 손상과 머리뼈 골절이 있었고요. 어머니는 얼굴과 목 부위에 강한 충격 또 압박 흔적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요, 부부의 안구가 적출되었다, 혀도 절단되었다, 이런 잔혹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합니다. 범인 김다운은 B씨의 시신을 이삿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 집 밖으로 꺼내기 위해 냉장고 안에 넣어서 이삿짐 센터 불러서 옮겼다는 걸 자백합니다. 근데 살인만큼은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나머지 주범 3명이 한 거라는 거죠. 자긴 그저 시신을 처리하고 뒷수습만 했다는 건데요. 자, 그 나머지 3명의 남성, 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그날 택시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 바로 중국에 있는 칭다오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죠. 경찰 바로 인터폴에 수배 때렸어요. 자, 그럼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어쨌든 김다운이에요. 한국에 있는 것도 김다운이고.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가 말하는 주장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의 심부름꾼이었다 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아니 당신이 범행을 계획했잖아 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자, 이쯤에서 김다운이 도대체 피해자들과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김다운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때 여러 사업을 기획을 했지만 계속 실패했죠. 또 그 와중에 아내와 이혼까지 하면서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렸고요. 결국 김다운은 빈털터리인 채 한국에 귀국합니다. 근데 이때 우연한 계기로 이희진의 아버지 B씨를 소개받아요. 당시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다 이런 유명세를 떨치던 때잖아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희진이 이제 200억 사기 혐의 이게 나오면서 거기에 이 사람이 손해를 보고 뭔가 보복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니었습니다. 소름 돋게도 김다운의 범행은 이미 사건 1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김다운이 아마도 이희진의 부모를 애초부터 접촉을 한 게 이희진의 부모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가 아들이래. 아, 그래? 그럼 부모도 분명 현금 꽤 가진 게 있을 텐데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친분을 이어오다가 2018년 3월 무렵부터는 아예 이희진의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까지 합니다. 또 드론까지 띄워서 부부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고 해요. 심지어 이 아버지 B씨의 차량에다가 위치 추적기까지 부착했고요. 대단하죠. 그렇게 약 1년 정도가 지난 2019년 2월 16일 김다운은 드디어 범행을 결심했고 근데 이게 혼자서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경호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거기서 조선족 3명을 고용합니다.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부부를 해칠 흉기, 또 범행 흔적을 지울 표백제, 결방용품까지 다 준비해뒀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인 2월 25일 이 네 사람이 김다운의 차를 타고 이희진 부모의 집으로 향합니다. 먼저 아파트 건물에 잠입을 해서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오후 4시에 부부가 집에 돌아왔죠. 그러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띵동, 경찰입니다 하고 경찰을 사칭해서 이 집 안에 침입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고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조선족들이 먼저 부부를 결박해서 각자의 방에 분리해 넣습니다. 이후에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막 정보를 캐묻기 시작했죠. 안 되니까 잔혹한 고문을 했고요. 그러다 부부를 끝내 살해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웬 떡이에요? 마침 부부가 이날 5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을 가지고 집에 들어온 날이잖아요. 몇 분 전에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이 5억 원 일단 챙겼어요. 그리고 집 뒤져가지고 그 외에 현금과 귀중품도 챙겼죠. 범행 다 끝내고 김다운은 먼저 공범 셋을 현장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 A씨의 시신은 장롱에 숨기고 B씨의 시신은 냉장고에 넣었어요. 계속 여기다 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음날 이삿짐을 불러가지고 그 미리 임대해놓은 평택의 한 창고에다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범행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부에게서 그 뺏어온 5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을 신나서 열어보는데 어라, 이 안에 서류 한 장이 발견됩니다. 그건 바로 고가의 자동차 매매 증서였어요. 이걸 딱 봤더니 이거 5억 원 말고도 더 있겠는데? 그럼 누구한테 돈이 있을까? 지금 부부는 죽었고 큰아들은 구치소에 있고 둘째 아들이구나. 둘째 아들 이씨한테 재산이 더 있으리라 확신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머니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들 이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단순하게 속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계속적으로 둘째 아들한테 접근을 해서 또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서 저 둘째 아들 이씨를 납치해달라고도 부탁합니다. 아니 이미 부부를 죽였는데도 정말 계속 이렇게 악랄하게 행동했다는 게 좀 무서워요. 근데 또 이 사람 전과도 없거든요. 끝이 없죠, 완전. 살인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아들을 노리긴 했지만 그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챈 아들이 신고를 했고 결국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범행을 부인하던 김다운. 그는 결국에는 자신이 이희진에 붙인 B씨와 2천만 원의 채무관계가 있다는 걸 털어놨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아버지가 이 2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해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당시 구속되어 있던 이희진에게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김다운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니 그럼 김다운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긴 조사 끝에 김다운은 그저 피해자들의 금품을 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해외 생활 실패하고 한국에 왔는데 별다른 수입 없죠. 이혼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청담동 주식부자였던 이희진의 부친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희진은 사실 2016년 9월에 이미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저 이희진이가 아직 미환수된 재산이 한 1,000억 원에 가까운데 그게 아직 남아있다더라 라는 걸 접한 거예요.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죠. 그러면 부모에게 그 돈이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뺏겠다는 것으로 부모에게 접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모든 행각이 드러난 김다운은 이후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2명이나 살해하고 또 죄가 무거우니까요. 그렇게 이후에 항소를 거쳐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까지 무기징역은 확정됩니다. 참고로 김다운이 고용했던 그 조선족 3명 공범들은요, 중국으로 도주한 후에 체포영장도 내려지고 인터폴 수배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검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중국의 경우에서는 자국민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걸 중국 내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만약 중국에서 검거가 된다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다운의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범행 동기도 불순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주식 사기로 구속된 이희진의 부모였다라는 점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고 또 일각에서는 약간 범인 김다운을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당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라는 그런 좀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범인 김다운이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내가 어떤 보복을 내가 해주겠다? 이런 사명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피해자 공격한 거 아니에요. 지도 돈 욕심 나서 한 거예요. 사기당한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주겠다는 마음은 절대 없었고요. 이건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와중에 어이없는 소식도 최근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지난 2023년 이 이희진 형제가 또다시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그들의 버릇이 계속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오직 돈이라는 물질과 이 허황된 욕망을 쫓다가 무너져버린 가족 그리고 사람들. 어쩌면 이 사건은 황금 만능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